안녕하세요. 자, 이번은 제10강 상가 중개 실무입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 이 권리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 권리금은 보통상 뭐 이게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여기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면 시설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지리적 이점, 영업성 노하우, 이거 바닥권리금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 권리금은 전혀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외국 같은 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우리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권리금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권리금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뭐 주인이 돈 내준다는 건 아니고 이제 세입자가 데리고 온 손님하고 세입자가 데리고 온 다른 세입자하고 이제 계약 체계를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권리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권리금은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이게 권리금을 주인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주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거의 그 세입자, 임차인들이 받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분당에서 이 권리금을 6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권리금 6천만 원. 권리금 6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권리금 6천만 원. 분당에서 식당인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그 건물주의 아들 이름으로 아들이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받는 형식을 취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들이 장사 안 했다는 걸 알고 이거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장사도 안 했는데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가지고 받았다고.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권리금 다 안 돌려주면 소송 취하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이 권리금은 주인이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물론 주인이 받아야 된다는 법도 조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례는 주인도 권리금을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권리금을 받았다면 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5년간 계약 체결을 하고 5년 동안 장사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5년간 장사를 못 해주고 1년 만에 나가라고 했다면 5천만 원 받았다면 남은 잔존기간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은 내줘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건물주도 이 바닥 권리금을 받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인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가지고 권리금을 받았다가 그 권리금이 다시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금 추적해보면.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아닌데 가짜 임차인을 내세웠으니까 형사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건물주가 직접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이제 권리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권리금이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권리금이 비싼 곳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 권리금이 싸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이익이 뭐 지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지만 권리금은 통상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그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권리금 1억 달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얼마 벌립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1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1,000만 원 벌립니다. 2천만 원 벌립니다. 이러는데 권리금을 1억 달라고 하면 이거는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그럼 자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나 뭐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 1억 이상 벌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1억 벌립니다 하면은 어떻게 벌리는지 좀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해야 돼. 보여주는 걸 싫어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거는 뭔가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죠. 보여달라고 하고 요즘은 지금 뭐 다 모텔, 예를 들면 모텔 같은 경우도 모텔이나 그 다음에 주유소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텔, 주유소, 모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컴퓨터 요즘은 전산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딱 가면 지금 손님 방이 몇 개 비어 있다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한 일주일간만, 딱 일주일간만 모텔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조사해 보면 돼요. 요일별로 다 다르거든요. 요일별로 그냥 알바 한 명당 시간당 한 10,000원씩만 주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요즘 알바비 한 5천 얼마, 최저임금이 뭐 5천 얼마잖아요, 시간당. 그러니까 한 10,000원씩 주고 그 대신에 딱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차량 넘버 적으라 하고요. 차량 넘버도 그걸 적어가지고 뭐 어디다 공개하고 팔아먹으면 위법이 되겠지만 나만 보고 폐기 처분하면 되냐. 왜냐면 차량 넘버도 적으라고 해야 되는 게 가짜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차량 넘버 적으라고 시간, 입고 시간, 출고 시간도 다 적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시간대별로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 돼. 정확하게 해라. 그 대신에 알바비는 시간당 10,000원씩 줄게. 만약에 이게 가짜로 하는 게 적발되면 이때까지 받았던 돈에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 적으면 돼요. 알바 고용할 때. 만약에 가짜로 거짓말로 적은 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철저하게 진실대로 작성하게 해가지고 그럼 차 넘버가 차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6시에 나가는 차 이런 게 모텔의 손님 차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손님 차일 수도 있겠어요?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6시에 차가 나갔다고요. 그럼 시간대도 적으라고 했잖아요. 입고 시간, 출고 시간. 그러면 이게 과연 손님 차인지 아닌지 알아야 손님이 많다 적다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손님 차이다 아니다? 이거는 거의 99.9%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손님이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낮에 들어오는 손님은 거의 3시간, 4시간 안에 다 나가요. 하루 종일 대놨다는 건 이거는 작업용 차량이에요. 그 소위 현업에서 작업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중개업자한테 뭐 얼마에 팔아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중개업자들이 차를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올해부터 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차를 아예 그 모텔에다 주차해놓고 자기 사무실로 출근한다고요. 그럼 2명이면 2명 차를 대놓으면은 손님 차가 한 몇 대만 있어도 항상 손님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거의 차 보고 그 손님이 많다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차를 몇 대 작업용 차량을 항상 주차해 놓는다고요. 아침부터. 몇 대만 주차돼 있어도 그 손님 차도 있을 거 아니야. 한두 대 더. 그러면 훨씬 손님이 많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용 차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입고 시간, 출고 시간까지도 적으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시간대에 많은지 보통 뭐 금요일, 토요일 날 이런 때가 손님이 많겠죠? 그래야 그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일주일간만 해보면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금을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는 몇십억씩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만약에 객실이 60개면은 뭐 보통 뭐 한 개당 한 2만원 한 3만원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녁에는 한 5만원 받고 낮에는 2만원 정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받고 만약에 이게 그 회전율이 가장 높다면 한 3번 정도 아주 A급, 특 A급은 한 3번 정도 회전이 되는 모텔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에 이게 3, 3은 9만원 3번 회전됐다고 보고 9만원 방 한 개에 대한 9만원에 60개면 6, 9, 14 하루에 540만원 벌리죠? 하루에 540만원 벌리면 이게 한 달 동안 하면 얼마에 이게 5, 3, 15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1억 5천만원. 만약에 이런 모텔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마도 전세를 하더라도 전세 몇십억에 한 달 월세가 한 5천만원 이렇게 돼요. 5천만원 월세 주더라도 1억 5천만원이 만약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1억 버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뭐 들어가는 돈 해봐야 그 청소하는 사람들 보통 조선족들이 하는데 그 뭐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월급. 그럼 비용 다 해봐야 이래저래 비용 해봐야 1,000만원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한 달에. 만약 1억 5천이 벌린다면 월세 5천 주더라도 거의 1억 가까이 버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만약 1억이 한 달에 번다고 한다면 권리금 10억 주고 진짜로 1억이 벌린다고 하면 권리금 10억 주고 들어가도 비싼 게 아니죠? 1년만 장사하면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금 이런 식으로 산정하면 돼요. 그 권리금이 비싼 곳이 좋은데 다만 그 1년간 순수익이 그만큼 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모텔 같으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되고, 모텔도 이제 매입하는 경우는 이렇게 전세는 그러는데 만약에 매입하는 경우는 또 진입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바로 모텔이 지금 있는데 허벌판이어가지고 바로 옆에 하나 새로 지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가치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비싸게 팔으라고 하면은 비싸게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옆에 이 빈 땅에다가 지으려고 한다. 그 내가 이미 지어 있는 거 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려고 하면 그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수익 방식으로 보통 수익 방식으로 계산은 이게 상가는 무조건 수익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익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통 현재 가치는 10년간 월세입니다. 10년간 월세.
10년간 월세가 현재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10년간 월세. 선진국에 가보면. 그래서 뭐 모텔이든 식당이든 뭐든지 간에 수입이 얼마나 되냐. 그 수입이 얼마나 된지는 검증할 수 있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도 다 요즘은 뭐 카드 하기 때문에 다 매출 전표 확인할 수 있죠. 전부 다. 확인 다 가능한데 그거 안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면.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하면 10년간 월세가 되면은 가장 적정한 거예요. 근데 10년간 월세에서 조금 더 비싸게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익 부동산은 다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1년이면 12달 하면은 한 1년 월세가 600만 원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10년 하면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이 가격, 적정한 가격은. 6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1억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게 월세 50만 원짜리가 1억 가까이 하는데 그 대신에 50만 원이지만 보증금도 막 한 500이나 1000 있잖아요. 그럼 그걸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면은 한 1억 정도까지 주고 사는 거는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쏘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10년간 월세인데 조금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다면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주고 사는 게 적정하고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 있다면 그것도 월세로 한 1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뭐 한 7, 8천만 원 이 정도 7, 8천, 9천 좀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한 13년간 월세 이 정도까지도 주고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그래서 모든 상가는 10년간 월세가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인지만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속진 않겠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시세가 나와 있잖아.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억이다 2억이다 나와 있는데 상가는 사실 이게 3억 주고 사도 잘 샀는지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 방식으로 계산해서 10년간 월세가 이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격인데 그 지금 10년간 수익, 지금 현재 수익이 정확한지 그 수익은 검증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그래도 그것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식당 같은 거는 보면은 똑같은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한 개는 굉장히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그 또 주방장 바뀌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게 가장 망할 확률이 높아요. 80% 이상이 망한다고 봐야 돼요. 가장 안 망하는 직종이 오히려 그래도 부동산이에요. 이게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아요. 또 망하더라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또다시 권리금 받고 왜냐하면 그 정보망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망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상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권리금이다. 예, 권리금도 1년간 수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가장 적절한 거고요. 그 1년간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일단 그 건물주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그 소득이 나온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것만 믿지 말고 또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권마다 굉장히 달라요. 아까 모텔 같은 거는 만약에 모텔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텔이 A, B가 있는데 A가 오래된 모텔이 있습니다. 옆에 신축을 했습니다. 하나를 갖다가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손님들 어디로 갈까요? 99%가 신축을 간답니다.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 그럼 이게 하나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하나 더 생겨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더 한 5천 원 싸게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받아버리면 다 가버리거든요. 돈이 좀 싸면은 오히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곳에는 모텔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는 이게 위험하다는 이야기 하나 옆에서 새로 생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금 모텔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보면 어디가 좋냐면은 그 북한강변에 보면 이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분들에 의해서 모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게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1998년도 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분들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을 이렇게 법을 만든다 해버리니까 미리 다 허가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북한강가에 가보면 전부 다 모텔하고 그것밖에 없죠. 식당밖에. 원래 지금 이제 추가로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미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미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한강가에 그 남행주 계시니까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밤에는 모텔에 불이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지나가면서 안 봤어요? 불 꺼져 있습니다. 왜 꺼져 있겠어요? 손님 꽉 찼다는 이야기. 손님 다 차면은 불 끕니다. 전기세. 어차피 손님 불 꺼야지. 불 켜놓으면 손님 들어오면 집 방도 없는데 피곤하잖아요. 계속 자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다 불 꺼져 있어요. 저녁 한 9시 넘어서 가보면 이 북한강가에는. 그만큼 손님이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 진입장벽도 높으니까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인수하더라도 괜찮고요. 뭐 전세로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모텔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 매입을 하는 거 사는 거는 샀다가 바로 옆에 하나 신축을 해버리면 손님 다 뺏기니까요. 그 다음에 주유소, 모텔은 그렇고요. 만약에 주유소가 A라는 주유소가 있는데 B라는 주유소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거 손님 어떻게 분포가 될까요? 주유소가 A라는 주유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옆에 B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손님 분포도가 반반 나눠줄까요? 신축으로 다 갈까요? 새로 만든 데로 다 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통 손님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그 가격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격표 보려다가 모르고 지나가고 나서 다시 빼가기는 또 힘들더라고. 만약에 좀 더 싸더라도.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는 뭐 가격표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또 봤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있으면 이게 두 개 다 보고 이게 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 흩어지는 반반 50% 확률은. 물론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가격표 봅니다. 예, 가격표를 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무조건 신축으로 다 새로 지었다고 뛰기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같은 거는 식당이 A와 B가 있는데 식당 여기가 A가 먼저 생겼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 돼. 줄 서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상권 분석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는. 그러면 잘 되니까 똑같은 음식점 여기다 B에다 하나 차렸어요. 이름만 바꿔버리면 뭐 똑같이 차려도 되죠. 이게 뭐 고깃집, 뭐 불고기 이런 거 하는데 잘 되니까 옆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오리고기 여기 줄 서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막 한 30분 이상 줄 서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 되니까 옆에 빈 땅에다가 똑같은 오리집 만들었어요. 원조, 뭐 둘 다 원조 돼 있어요. 원조에다가 이게 뭐 하나만 더 이름은 똑같이는 안 되지만 뭐 한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유, 신, 세원조, 뭐 신원조 집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데 한 글자만 바뀌어도 거의 된다고 다 똑같이만 안 하면. 그러면 이거 손님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는 깨끗하게 돼 있고 뭐 음식 맛은 똑같아요. 먹어보면 똑같아요. 근데 먹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가냐고요? A, B. A는 원래부터 오래된 집이고 막 흐름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 맛은 만약 똑같다면 손님이 어떻게 분포가 되겠어요? 예, 그럼에도 음식 맛은 먹어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줄 서가지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똑같은데 자꾸 여기는 줄 서가지고 있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면 음식 맛이 또 안 좋아지겠죠? 재료가 오래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게 만약에 상가는 신축이 깨끗하게 식당 돼 있다고 이게 막 줄 서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 이런 걸 잘못 얻으면은 망할 수도 있겠죠. 식당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게 식당이에요. 식당. 그래서 식당은 잘 된 데만 잘 되잖아요. 음식 맛이 좌우하고 그래 조그만 음식만 한 번만 잘못돼 버리면 다시는 안 온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식당을 얻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식당 아까도 권리금 문제가 있었다. 분당 이게 권리금 아버지가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들 명의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받았다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역시 서울 강남에서 식당인데 권리금을 3천만 원 줬어요. 이건 권리금 3천만 원. 권리금 3천 감자탕집이에요. 감자탕집인데 권리금을 3천만 원 줬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주인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권리금 3천만 원 받은 사람한테 권리금 내달라 이렇게 장사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 말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말을 했냐면은 불법 구조물이 있어요. 불법 구조물. 감자탕이면 밖에다가 솥단지 같은 거 막 가마솥 끓여놓고 했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 내장에 안 나와 있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구조물 말 안 했다고 나는 불법이 있었다면 절대로 안 했을 것이다. 나는 법만 지키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개업공개사한테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다. 불법인가 말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저한테 상담을 해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감자탕집을 처음 했겠어요? 아니면 몇 번 해봤겠어요? 이분들이? 통계적으로 이 감자탕 같은 거 처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또 권리금 받고 팔고 또 새로운 데 가서 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장사를 몇 번 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용경이 뭐랬어요? 기한은 이미 수차례
감자탕집을 개업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장사를 해봤다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무마는 된 적이 있어요, 겨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를 하려면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반드시 불법 구조물,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있다고 적어줘도 돼요. 적어주더라도 다 하거든요. 처음에 미리 말해버리면. 그런 거 말 안 하고 체크하는, 확인 설명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거 체크하는 데는 반드시 있다고 해야 돼요. 이 상가는 거의 다 상가는 80%가 망한다고 보면 돼. 통계가 80%가 망해요.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개업해가지고 다 망하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사람 입장마다 다르잖아요. 개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해야 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망해야 또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가고, 보면 아마 주위에 보시면 상권이 자주 그 주인이 바뀌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 장사가 안 돼도 자꾸 바뀌고요. 장사가 잘 돼도 바뀌어요. 서울 같은데 뭐 홍대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게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권리금이 막 10억씩 이렇게 된다고, 장사 아주 잘 되니까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속 학교 앞에 있는데 잘 되는 데 많죠? 권리금 한 10억 정도 되면은 건물주가 이걸 팔아버린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매수인한테 이야기한다고. 이 권리금만 10억씩 되는 권리금만 다, 만약에 권리금 가치만 해도 몇십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어버린다고. 그럼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이 다 나가라고 하면은 이 대항력은 없거든요. 금액이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없잖아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이렇게 초과하면은 그 대항력은 없죠.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계약갱신 요건은 있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건은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건은 있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리쌍법이라고도 하죠. 그 리쌍도 건물 그랬잖아요. 그 3억, 권리금 3억인데 세입자 나가라고 해가지고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바뀐 건물주는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면은 권리금 못 받고 나가잖아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일부러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새 주인은 또 권리금 자기가 이제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주인, 건물주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권리금. 그러면 만약에 50억 주고 사도 권리금을 만약에 10억씩 다시 받아버리면,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즘 그 부동산 관리 회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관리 회사가 생겨가지고 그 관리 회사들이 다니면서 건물주들한테 전부 다 관리를 맡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보증금 올려주겠습니다. 리모델링 조금만 해가지고, 좀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세입자들 다 나가라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서 이 권리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요. 그 지금 부동산 관리 회사가 생기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주인한테 뭐 장사 안 된다고 연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연체도 봐주고 했는데 지금 관리 회사들은 하루만 연체도 연체이자 25% 계산해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주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법인이잖아요. 그 상대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2달만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 또 민법에 의해서 해지해버리고 해지 통보 날리고 이러니까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럼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 권리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관리 회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정에서는 3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억 4천, 기타 지역에서 1억 8천 초과하면 대항력은 없죠. 대항력은 없고, 다만 계약갱신요건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건은 행사할 수 있지만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또 문제는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원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몇 프로밖에 못 올렸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었죠. 그럼 1억이면 9%씩 올릴 수 있었어요. 1년 지나면. 1년이면 1억이면 1억 900.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1억 900에서 9%는 올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얼마예요? 3억. 이게 올해 바뀌었죠. 올해 1월 1일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2억 4천, 기타 지역에서는 1억 8천을 초과하면은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만 9%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4억이 초과돼 버리면은 계약을 5년간 연장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1년마다 팍팍 올릴 수 있다고요.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고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버려도 돼요. 많이 올리면은 그 상당하지 않은지 상당한지는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들이 그 장사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게 피곤하죠? 그럼 주인이 올려달라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 소송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현행법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아예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계약갱신 할 때 상한선이 없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린다고요. 9% 올리고 주택은 5%밖에 못 올리죠. 근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다만 갱신될 때 올리는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상가가 권리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정감 청구가 있고요. 월차임 전환율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정감 청구는 주택은 몇 %예요? 주택 상가가 있는데 주택은 5%, 20분의 1이고 상가는 9%입니다. 이 9%인데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이 상한선이 없다고 했죠? 만약에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은 10% 또는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그 다음에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몇 %예요? 기준금리가 현재 2%죠, 지금? 2%? 2% 내배한 8% 하고 10% 중에서 낮은 비율이니까 얼마 전만 해도 최경환 장관 취임하기 전엔 아마 기준금리가 2.5%인가 그랬죠? 두 번 내리가 지금 2%입니다. 그럼 8%,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월세를 돌릴 때 8%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상가는? 주택은, 상가인 경우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5배면 10%잖아요? 10%. 그러면 예를 들면 6천만 원, 상가를 갖다가 6천만 원짜리를 월세로 돌리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6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죠? 전세 6천만 원 받던 걸 월세로 돌리더라도 월세로는 한 달에 얼마밖에 초과할 수 없다?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1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4.5배. 그래서 옛날에는 2부로 받았잖아요. 2부로 IMF 때는. 보통 상가는 2부로 받다가 보통 6천만 원이면 60만 원 받다가 지금은 나누기 12 하면은 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올해 받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받겠다고요. 월차임 전환율. 옛날에는 주택은 14%, 상가는 15%였죠. 근데 지금은 주택은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이제 권리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권리금, 여기 영업 권리금 다 말했습니다. 시설 권리금, 그 다음에 바닥 권리금. 이 바닥 권리금 주인이 건물주가 직접 받아도 된다. 권리금 주인이 받아도 됩니다. 요것만 좀 알아도 실수 안 하겠죠. 권리금은 이제 권리금 이 양수, 양도 계약서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짓겠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권리금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하고 새로 들어갈 세입자하고 보통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러면은 소재지, 이 소재지는 계약서에 적는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는 지금 도로명 주소를 적는 게 아니고 옛날 집원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 주소, 소재지는. 그 다음에 상호 적고 면적, 업종에 적고요. 그 다음에 총 권리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총 권리금, 그 다음에 계약금 이렇게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총 권리금 1억이면은 보통 계약금을 10% 받잖아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받으면은 1,000만 원 받고 이게 다 특이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권리금 계약은 지금 있는 권리금은 누구하고 계약해요? 임차인하고 현 임차인하고 권리금 권리금 계약은 여기에 뒤에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권리금 계약은 양도인은 누구예요? 양도인은 현 임차인이고요. 현 임차인이 양도인이고 양수인은 누구예요? 새 임차인이죠. 새 임차인. 새로 들어갈 임차인. 이 권리금 양도인, 양수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권리금 계약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해요? 요 새로 들어갈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래서 이 권리금은 특이하게 반드시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의 기책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이 깨지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 받은 거 다 내줘야 되겠죠. 장사할 수 없으면 그걸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돈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 권리금 10% 받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이 돈을? 예? 새로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면은 10% 계약금을 10% 주잖아요. 1억이면 1,000만 원을 주는데 그 1,000만 원을 누가 가지고 있겠냐고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자, 만약에 그 권리금 계약은 오늘 하지만 먼저 이게 건물주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 들어갈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부터 먼저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면 건물주가 팍 올려버릴 수도 있다고 금액을. 지금 1억인데 뭐 2억을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런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들어오면 싫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임차인 바뀌는 거 싫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은 뭐 바뀌는 걸 전대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정상적인 새로운 임차인의 기책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권리금에 관한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준다고 해야 되겠죠? 특이하게. 그럼 누가 가지고 있겠냐고. 계약금 이걸 현재 임차인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 주불이 가지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돼버리면 이 돈은 주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10%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관합니다. 특이하게 아마 여기 특이하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도인은 뭐 2014년 11월 26일까지 1층 상가 어느 부분도 이게 그 도면도 만약에 1층이 주인이 다 한 명인데 1층에 가게가 여러 개면은 그 도면 표시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을 명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양도 물품 목록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뭐 줄 건지 뭐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책상. 만약에 중개사무소라면 컴퓨터, 팩스, 전화기, 정수기, 뭐 싱크대, 지도, 선풍기, 지도 이런 거는 부동산이죠? 선풍기 이런 거 양도 물품 목록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좀 웃기는 거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는 뭐 4989, 89 그런 전화 받죠? 뭐 4989 이런 전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뭐 아니면 6000번, 7000번 이런 게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가 좋은 거죠? 이 전화번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인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인도해주는 사람
양도하는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 그 전에 한 10년 전에 하던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전화가. 그래서 전화기 명의 넘겨달라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는 못 넘겨줍니다. 전화번호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8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8천만 원 줘야 명의를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전화번호. 그래서 권리금을 줄 때는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가 뭐 4989가 있을 수 있고 뭐 9000번, 7000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00번 외우기 쉬운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게는 이런 전화번호 쉬운 게 좋겠죠.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돼. 지금 전화번호 명의 넘겨줄 수 있는지. 못 넘겨준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양수인 명의로 넘겨주기로 한다 해놓고 못 넘겨주면 나중에 권리금을 깎든지 해야 되겠죠. 이것도 꼭 확인하시라고요. 전화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장사하던 사람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나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인은 위 2번 양도 물품을 제외한 시설물은 모두 철거, 원상복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다. 그 이게 깨끗하게 비워줘야 되는데 전부 다 양도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놔놓고 가버리면 이게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경우 많죠. 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보면 그 지금 식당 하고 있는데 장소가 아주 좋아요. 그 3번 시장 있는데 그래서 권리금 1억이었어요. 저도 참 걱정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1억 받아서 권리금 내고 들어가서 장사 못할 것 같은데 또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차인이 내놓은 게 아닌데 그 새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저거 좀 작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 좀 작업 좀 해주세요.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넘기라고 하면 권리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 1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1억 주면 그 분명히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억 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식당을 했고 새로 들어간 사람은 뭘 했냐면 국 장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국을 포장이에요. 국 포장 위주로 하는데 국 장사, 거의 뭐 2인분, 3인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가는 그런 건데 그러면 식당 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비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철거하기로 해야 되는데 만약 철거 안 해버리면 그 철거 비용이 또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양도하는 물품 외에는 반드시 철거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양수인은 위의 3번 처리 절차를 마친 것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권리금에 대한 잔금이죠. 이거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하고 새로 들어갈 세입자하고 권리금 지금 양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계약은 양수인의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만약 양수인과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기로 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그 다음에 6번에 본 계약은 임대인과 그 다음에 권리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그 지금 권리금 이게 중개하면 수수료 보통 몇 프로 받겠어요? 현실적으로 통상적으로 10% 많이 받습니다. 10%. 그러니까 이 계약금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이걸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는 맨 먼저 누구부터 먼저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한테 권리금 1억 받아달라고 하면 그럼 1억 받아주면 얼마 줄 거냐 물어야 되겠죠? 얼마 줄 거냐 물어보고 그럼 10%는 주셔야 됩니다. 1억 받아주면 10%는 주셔야 됩니다. 하면 준다 하면은 계약서 적어야 돼요. 계약서 안 적고 말로만 하면은 받기 힘들죠? 계약서 적으면 된다고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료 계약서 적어야 돼요. 중개수료 적어도 10% 그럼 받아도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죠? 중개수료는 0.9% 이런 거 적용되지만 권리금 중개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그래서 많이 받아도 돼요. 그럼 10% 주기로 하는 그 계약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계약해놓고 이렇게 이것도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계약금 10% 받은 것 이거는 그 중개 보수로 하기로 한다. 약정을 하면 되겠죠. 문서로 약정해야 돼요. 먼저. 그런 약정을 안 해놓고 쉽게 중개를 해줘버리니까 나중에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10%는 네가 가지는 거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중개 수료만 그 1억 권리금 1억 하고 나머지 그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합해서 뭐 그게 또 한 1억 되거든요. 그럼 2억에 대해서 0.9% 해서 298, 뭐 180만 원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서로 그 만약에 권리금 1억 받아주면 얼마 줄 거냐 물어보고 그때는 10%는 주셔야 합니다 하면 준다고 하거든요. 팔리기 전에는. 그럼 반드시 계약서 적어야 돼요. 10% 받아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권리금 양도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했다가
양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해놓고는 또 양도인하고 개업공인회사는 또 약정 맺어놨잖아요. 이 계약금은 중개보수로 하기로 한다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새로운 임차인 보는데 이게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10%를 만약에 바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안 돼버리면은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권리금 양도 양수 특약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금 10% 다 줘버리면 안 된다. 중개업자가 개업공인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제 성립되면은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도 예를 들면 지금 금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앞에 금빵을 하고 있는데 이도 권리금 1억 달라고 해요. 위치가 시장 바로 앞에 위치가 근데 위치만 좋을 뿐이지 그 아파트도 막 3,000세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고급 아파트가 우리 3번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지금 뭐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한 5억 이상 하거든요. 30평짜리가 5억 이상 되고 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3,000세대 넘지. 그게 시장 재래시장이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금빵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권리금 1억 준다고 1억 주겠다고 저 장소 좀 작업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식당 했어요. 다 권리금 계약까지 다 했어요. 이 권리금 요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건물주하고 새로 들어간 여기는 지금은 금빵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국장사 국집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나는 그런 거 식당 지저분해서 싫다. 금빵은 깨끗하잖아요. 못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권리금 계약은 깨진 거예요. 깨지더라도 10%를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깨져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식당한 조금 안 좋은 장소에다가 다시 얻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금 계약금 10% 받은 거는 바로 주버리면 안 되고요. 개업공인회사가 보관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인허가 실무인데 상가 인허가는 이게 반드시 특이하게 적어야 돼요. 모든 인허가는 임차인 책임 하에서 받아야 되며 만약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개업공인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 장소에 그 업종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중개사무소 하고 있는 장소에다 중개사무소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가구 1층에다가 원래 그 상가하면 안 되는 지역에다가 불법으로 상가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도 원칙은 상가가 중개사무소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학원 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학원을 중개했는데 학원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물어보니까 학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이종 걸린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시면 예식장 이런 거는 중개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식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건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예식장이 안 되는 장소임을 뻔히 알고도 이게 중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떨렁.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개업공인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아예 다 짓지도 않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예식장 하려고 지금 시설비 엄청나게 들어갔다, 돈 몇 억 들어갔다,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인데 예식장 하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잖아.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예식장 같은 이런 거는 너무 큰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예식장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식장 해본 사람 더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좀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는 개업공인회사를 오히려 역용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또 특히 이제 룸사롱, 나이트클럽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그 상업시설에만 가능하잖아요. 인허가가. 상업시설에만 가능한데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거 룸사롱 하겠다. 이미 개업공인회사한테 룸사롱 하겠다고 했으면은 개업공인회사 입장에서는 그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다가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다가 룸사롱 하겠다, 나이트클럽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 때문에 허가 못 받았다, 이거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은 조폭들 끼워가지고 몇 억씩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업 방해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이하게 모든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 책임하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PC방인데 요즘 PC방이 사양 산업이죠. 그 참고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빅데이터라고 치시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빅데이터를 한번 인터넷 치보시면 이 요즘은 뭐 인터넷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뭐 연관 검색어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 이름을 치보면 거기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뭐 이제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여론조사 안 해도 지지도가 얼마 나오는지 다 알 수 있대요. 검색을 만약에 대통령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고 오니까 부정적인 게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럼 아마 지지율이 50%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연관 뭐 PC방 이렇게 하면 어디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어디 하려면 거기에 연관된 검색어를 한번 인터넷에 치보시면 빅데이터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상가는 개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PC방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되는 사양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이 있고요.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정문으로부터 500m까지 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이니까 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청소년 유해시설은. 상대정화구역은 이 경계선으로부터 담장으로부터 200m까지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유해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대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학교 근처에 PC방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뭐 유흥주점 이런 거 안 되죠? 거의 학교 200m면은 웬만한 지역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면 이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인데 이거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야만 알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셔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고 있다가 유흥주점 이런 걸 들러당 그냥 계약 체결부터 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몇만 원씩 나와요. 만약에 상가를 하려면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돈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낼 건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 또는 부가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단 말이에요. 그 국가에서는 일단 돈만 받으면 되니까 소유자가 안 내면 점유자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겨요. 건물주가 낼 건지 임차인이 낼 건지 이런 것도 둘 중에 누군가가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주가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 아무 말 안 했다가 세입자가 안 낸다고 하니까 이제는 거의 다 주인들이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이 세입자가 내는 걸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약으로 적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액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도 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을 다 보도블럭이 있는데 이게 식당 같은 데 올라가는 데는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죠. 이게 도로 점용료 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다른데 거의 100만 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도로 점용료.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건물주가 내지만, 세입자가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도로 점용료. 거의 주인들은 이제 세입자 보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권리금이 중요하다, 권리금. 근데 권리금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보호되는 게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1년간 순수익이 그냥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정상적이다. 근데 그 순수익이 1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증해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으면은 그 해당 정유사에다가 알아보면 다 알려줍니다. 공급가가 얼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이 얼마다. 그러면 금방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죠? 그럼 아까 모텔 같은 경우도 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들 그 리스트가 다 있다. 안 보여주면은 직접 보여주더라도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다면 크게 뭐 쏟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시세라는 게 나와 있지만 상가라는 것은 시세가 없죠. 그래서 꼭 순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렇게 권리금이 책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뭐 도로 점용료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하고요,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